만약에 영성지능이 있는 아이라면 이게 영성지능의 실체입니다. 양심지능이 영성지능이에요. 다른 지능들은 다 재능이죠. 영성지능이란 건요. 예전 고전에서 재승덕 하면 안 된다. 재주가 덕보다 승하면 안 된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재주가 다중지능 8개 지능 있죠. 그게 다 재능입니다. 근데 재능만 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꾼이 돼요. 욕심꾼이 재주가 많으면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줍니다. 근데 덕이 더 높으면요. 양심적으로 그 재능을 쓰겠죠. 즉 여기에서도 또 경영이 일어나요. 덕이 재능을 경영할 수 있어야 돼요. 다중지능을 경영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영성지능이요. 영성지능이 양심지능이고 도덕지능이고 철학지능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능이 영성지능이고 선악을 판정할 수 있는 지능이 영성지능이에요. 요건 다른 지능에서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재능은요. 1부터 100까지 있다고 할 때 다른 재능은 재능이 적은 사람은 1 아랫부분이 있을 거고 1, 2, 3, 4 재능이 높은 사람은 100에서 놀겠죠. 90, 100에서. 자, 그런데 영성지능은요. 이거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로 만들어준 게 영성지능이에요. 영성지능이 낮으면요.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재능은 100인데 영성지능이 낮으면 마이너스 100이 돼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들한테 줍니다. 사기를 친다고요. 결국. 그래서 자치통감의 옛날 역사서에 이 말이 나와요. 재주가 악인인데 재주가 없으면 큰 죄를 못 짓는다. 재주가 없어서 못 지어요. 은행을 털고 싶어도 계산이 안 떨어져요. 용기도 없고 못 지어요. 근데 머리가 좋고 용기도 있어요. CCTV가 막 파악이 돼요. 그러면요, 이건 하늘이 나더러 이걸 털으라는 건가? 할 정도로 재능이 충만할 때는요, 재능은 있고 덕이 박할 때, 영성진이 이걸 못 잡아줄 때는요, 그 짓을 합니다. 자, 재주는 큰데 욕심이 많고 그러면요, 더 큰 악을 저지른다.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대 나온 분들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다 감옥에 있더래잖아요. IQ는 좋았는데 영성지능이 안 좋았던 거죠. 영성지능은 간단합니다. 양심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영성지능이에요. 자, 양심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지능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지능이거든요. 자, 보세요. 영성지능이 높은 아이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을 겁니다. 상대방 입장을 잘 느끼고 공감하고 배려해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공감이 되니까 피해를 못 주겠다고 그래요. 아는 건 안다 그러고 모르는 거 모른다 그래요. 잘난 체 하려고 이렇게 말을 섞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늘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즉 양심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상대방한테 무례하게 굴지 않습니다. 예, 자, 요 능력들을 갖고 있는 아이가 이 철학지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철학지능을 갖고 있고 그게 영성지능이에요.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는 겁니다. 영성지능이 떨어진 아이들은 이 얘기를 얘기해줘도 쉽게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있지만 영성지능은요, 개발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음악지능은 우리가 개발 안 해도 돼요. 죽을 때까지 뭐 노래 안 불러도 누가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영성지능은 개발을 해야 돼요. 실제로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먼저 몰입은 말씀드렸죠. 아이들한테 몰라 괜찮아 가르쳐 주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는 좋은 생각이 안 난다. 앉아봐. 몰라 괜찮아 한번 해봐. 이거 가르쳐 주시면요. 잘합니다. 자, 어린 아이들한테요. 몰라 괜찮아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 줬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고안한 건데 1부터 20까지를 선생님이 세주면서 듣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만 내 선생님 말만 들어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면요. 20 넘어가면 좀 힘들어하더래요. 20까지만 듣고 있으면요.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정신이 평정심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몰라, 그런 아이들한테 몰라 나중에 가르쳐 주시면요. 몰라도 잘해요. 바로 먼저 몰라 해서 잘 알아들으면요. 몰라 가르쳐도 좋습니다. 모른다 하고 하라고 하면요. 재미 붙여서 합니다. 얘가. 모른다 막 이런 말을 계속해요. 부모가 하면요. 따라합니다. 모른다, 괜찮다 이걸 버릇을 익혀주면요. 자기가 이제 평생 써먹을 것들이에요. 이거는. 그거 저희 유튜브에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지도했던 성과나 이런 게 다 올려져 있습니다. 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경영하면 그게 인문학적인 삶인데, 자, 인간의 마음을 두 개를 한번 설명해 봤어요. 아까 다 설명드린 거예요. 욕심과 양심. 양심은요, 호선오악이라 그래요. 어려운 문자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이다. 욕심은요,
한비자가 한 말입니다. 홀이 피해.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는 싫어한다. 이게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인간형입니다. 자본주의가 경제학 이론을 전개할 때 제일 전제가 뭐냐면 인간은 홀이 피해의 존재다예요. 그러니까 싸면 사고 비싸면 안 산다 하고 시작하는. 도덕적인 걸 안 따져요. 이것만 계산해가지고 하니까 경제학에서 이론이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행동경제학이니 해가지고 노벨상 타는 경제 이론들은요, 이런 도덕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자는 주장들이에요. 인간이 단순히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한비자가 이걸 주장해서 진시황이 이 말이 너무 명쾌해서 채택해요. 그래, 상 주면 좋아하고 벌 주면 싫어하지 하고 경영해봤더니 바로 아들 때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 뒤로 중국은 절대 호리 피해를 앞에다가 안 겁니다. 인인의 질 앞에다 걸지. 안 할지언정 이걸 걸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경영하겠습니다. 이 말을 좋아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경영자들이. 그래서 인간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호리 피해는 사실은 피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모두 호리 피해의 존재인데 호선오악으로 경영할 때 우리가 아름답다, 진선미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선은 뭡니까? 자, 그런데 재밌는 게 호리 피해랑 사실 호선오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선악도요, 따져보면 호리 피해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달라요, 기준이. 나한테 이롭냐만 따지면 이제 욕심이고 같은 호리 피해인데, 모두에게 이롭냐, 모두에게 해롭냐를 따지면 그것도 호리 피해인데 그거를 호선오악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안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엔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요. 여러분한테 누가 조금이라도 손해주면 귀신같이 알아요. 이것 봐라, 이것 봐라, 나를 뭘로 보네? 근데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요, 그것도 귀신같이 알아요. 찜찜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죄 안 짓고 사는 겁니다. 고감각이 없었다면요, 길 가다가 뭐 하나 집어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죠, 집에. 오늘 뭐가 필요한데 해서 집고, 그거 잃어버린 사람 마음이야, 뭐 내가 알게 뭐야 하고.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요, 그거 잃어버린 사람 마음이 느껴져서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을 지금 매 순간 잡아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1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서로 눈치 보면서 그래도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죠. 본능적으로. 이것도 양심 중에 사양지심이에요. 서로 양보하고 예절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눈치 보며 있는 거고요. 측은지심이 있으니까 상대방 입장을 서로 헤아리는 거고요. 수호지심이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는 거고요. 시비지심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 나누면서 맞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양심이 없다면요, 이런 장이 펼쳐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욕심만 가지고는. 이해되시죠? 예, 욕심과 양심의 조화로운 경영이 인간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욕심의 영역에서는요, 간단해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실래요? 자,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건요, 보시면 이쪽이 동쪽이고 서쪽이고 북쪽이고 남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행은 항상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태극 모양으로 이게 만들어집니다. 봄에 따뜻하다가 여름에 뜨겁죠. 그러면 이 빨간색이 점점 짙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추워진다. 파란색이 점점 이제 짙어집니다. 가을엔 서늘하다가 겨울엔 아주 추워지죠. 자, 보세요. 밤의 길이가 제일 길죠. 낮의 길이가 제일 길죠. 하지, 동지, 춘분, 추분으로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요,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하강한다는 겁니다. 이게 태극 모양이 돼요. 그래서 자, 기쁨은 욕망이 충족되면 기쁘고요. 더 충족되면 즐겁고, 이제 욕망이 좌절되면 화나고, 더 좌절되면 슬퍼져요. 즉, 욕망이 충족되냐 아니냐 가지고 우리 마음이 발산했다가 쪼그라들었다, 발산했다, 쪼그라들었다 하는 변화를 거치는 거고요. 양심에 오면 발산했다가 쪼그라들었다는 똑같은데,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봄에는 양심 덕목 중에 자연 그대로니까 양심이라는 게, 봄의 덕목은 뭔지 봤더니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가을의 덕목은요, 정의, 심판이요. 기독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심판 얘기할 때 반드시 가을 추수를 얘기하죠. 사랑과 심판. 그리고 지혜와 예절은 뭐냐면요, 겨울은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씨앗으로 있겠죠. 겨울에는 씨앗으로 존재하겠죠. 봄에는요, 싹이 나겠죠. 봄은요, 살려주는 기운이 강하니까 막 자라요. 여름엔요, 그 자람이 극치까지 가면, 보세요. 겨울에 씨앗으로 있을 때 아무것도 표현이 안 됐죠.
정보만 있었죠. 씨앗 속에. 그 씨앗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언제 알 수 있어요? 여름에요. 다 표현돼요. 밖으로. 자, 속으로 양심에서도 양심도 이래요. 속으로 판단하는 영역은 겨울에 해당되고 밖으로 표현하는 영역, 예절로 표현하는 영역은 여름에 해당되고 사랑하는 영역은 살려주는 영역은 봄의 영역이고 냉정하게 꾸짖는 영역, 심판하는 영역은 가을의 영역이에요. 요게 다 맞아야 양심입니다. 자, 우리가 왜 양심적으로 살기 힘든지 아세요? 저 중에 하나만 따져요. 주로. 너 잘못됐어 라는 말만 한다든가 분노한다든가 상대방에 대해서요. 상대방 잘못된 걸 판단하는데 분노만 해요. 상대방 입장이 돼보려고는 안 해요. 이러면요. 꼭 나는 양심적인 것 같아요. 내 원리 원칙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 제가 부부싸움 하는 다큐 다 봤더니 다 이 상태입니다. 나는 정당하다예요. 그 PD 붙잡고 나 보세요. 저런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합니까?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똑같아요. 말을 못 하겠잖아요. 저 사람하고는. 근데 각자 얘기는 꼭 맞는 것 같죠. 그 이유가 이겁니다. 요게 빠져서 그래요. 인이.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 채로 내 주장만 옳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내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려면요. 자, 선인지 악인지 판단하려면 사전에 뭘 알아야 되죠? 자, 여러분이 자녀한테 한마디를 해야 돼요. 지금 부부 사이거나 자녀한테 한마디를 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선이 될지 악이 될지 어떻게 판단하죠? 저 사람한테까지 이로워야 선이거든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모르면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내 것만 판단해요. 내 지적질은 정당하다. 나의 원칙은 맞다. 상대방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 얘기만 자꾸 하지 상대방은 지금 어떤 처지고 어떤 심정일까를 헤아려 보지 않으면요. 내 지적질이 절대 상대방한테 도움을 못 줍니다. 최근에 기사에도 났더만요. 부모가 꾸짖을 때 아이들의 뇌는 멈춘다. 받아들이질 않는다고요. 실제로. 자, 이런 지적질은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선이 될 수 있을까요?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선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의도는 선했다고 인정해 줄지 모르나 결과까지 봤을 때는 이게 아주 반쪽짜리나 이게 아주 문제가 있는 선이 돼요. 한계가 많은 선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지적하는 이유는 상대방 잘 되게 하고 싶어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적을 하다 보면 이 인이 빠진 지적을 하다 보면 나의 지적에 도취돼요. 그냥. 난 이렇게 멋진 지적을 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야. 너는 나한테 지적이나 듣는 그런 찌질이야. 막 이런 식으로 자신을 남과 나를 차별시키고 내가 옳다는 것만, 나의 우위성만 입증하려고 하면 이건 에고 노름이 되지, 욕망의 노름이 되지, 불교식으로 말하면 탐진치의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뭉쳐서 나오고 있는 거지 절대 양심이 아닙니다. 탐진치의 반대말은 양심이거든요. 양심에서 나오는 건 사랑과 정의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이 요소들을 정확히 알고 쓰신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양심의 달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행동하신 건요. 남한테 욕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욕하는 거는 상대방의 어떤 욕망으로 욕하는 거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돼요. 근데 무서운 거는요. 양심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적하는 게 무서운 거죠. 왜? 그런 지적은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이들이요. 실제 실험해봤더니 이걸 다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18개월 지나면 이게 나오는데 측은지심이 나온 사례를 제가 봤더니요. 어머니가 양손에 물건을 들고 딱 문 앞에 서 있으면 아이가 자기한테 어떤 이득이 오는 것도 아닌데 와서 지가 답답하니까 와서 열어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있다는 증거죠. 또요. 정의 수호지심이 있다는 증거는요. 어떻게 실험해봤냐면 A란 친구가 B란 친구를 괴롭혀요. 그리고 C라는 친구는 그 못된 A라는 친구한테 되게 친하게 굴었어요. 그랬을 때 아이 반응이요. 18개월 된 아이들이 못된 친구인 A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A한테 잘해주는 C까지 증오하더래요. 이 아이들의 정의감은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향한 정의감이 자꾸 발동되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이게 잘 가르쳐주지를 못할 망정 아이를 자꾸 분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화낼 때는요, 얘기 들어봐야 돼요. 지금 이 아이가 어떤 편견에서 나오는 분노를 하고 있는, 탐진치에서 나온 분노인지, 양심에서 나온 분노인지를 봐서, 양심에서 나온 분노라면요, 이쪽에서 빨리 같이 사과도 하고 같이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이 아이가 양심을 자라게 하려면. 양심에서 나온 말을 자꾸 했는데 부모가 계속 면박을 주면 이 아이는 양심이 왜곡되겠죠. 영성지능이 떨어진다고요. 이제 비뚤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비뚤어질 테다. 어차피 양심 얘기를 해도 어른들이 자꾸 나한테 뭐라고만 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보다 하고
타고난 재능을 오히려 자기가 죽이게 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자, 그리고 사양지심은요, 실제 실험해 봤더니 엄마 친구가 화내면서 탁 들어오는데요, 아이가요, 어른처럼 다 눈치를 봐요. 그 나이 때가 되면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 이 눈치가 무슨 뭐 명예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화나 있는 사람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우주적인 명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을 배려하라는 명령. 이건 아니지. 아이한테 뭐 하나 좀 부당한 일 해보세요. 이건 아니지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바로 나와요. 이 아이는 알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의란 무엇인가 보면 정의가 뭔지 모르시겠죠. 어렵다. 그런데 길 가다가 누가 조금만 부딪히면 이 사람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의 도리가 이건 아니지 바로 합니다. 정의가 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물건 누가 조금만 집어가도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합니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정의가 뭔지 모른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정의가 뭡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게 정의예요. 다 알고 계시고 이건 유치원생도 알아요. 이거 18개월 지나면 안다니까요. 내가 이걸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지금 속에는 이게 싹 트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지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다 이어집니다. 맞다 틀렸다 하고 다닌다고요. 얘가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이쁘다 안 이쁘다, 맞다 틀리다를 얘가 다 판정하고 다녀요. 부모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이 옷이 이쁘다라고 해도 아니야. 그건 이쁜 게 아니야. 뭐 걔는 뭔 기준일까요? 여러분도 배우신 적이 없어요. 이쁘다 안 이쁘다. 야, 이건 이쁜 거고 이건 안 이쁜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 기본적인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인간한테는. 마찬가지로 얘기를 들으면요, 맞아 아니야 그거 판단합니다. 이 능력이 원래 있다라는, 이게 양심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막연한 양심을 생각하니까 아이들한테 양심이 있다는 것도 선명하지가 않고, 그게 양심이라는 것도 잘 모르니까 배양을 못 해줍니다. 자, 이게 양심이라는 걸 아셨으면요, 자, 요게 양심이라는 걸 아셨으면 자극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극만 해주면 돼요. 예, 어떻게 자극해주면 됩니까? 측은지심을 자극하는 법. 아이한테 이미 측은지심이 있다고 전제해 보세요. 자, 아이가 나쁜 친구 물건을 훔쳐왔어요. 뭐라고 하실래요? 그러지 마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이 아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고요. 이 기회에 아이의 양심을 한번 자극해 보죠. 이 물건 뺏긴, 잃어버린 친구 마음은 어떨까 한번 써보라고 하세요. 말해보라고 하세요. 이 자극이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그거 뭐 안 할 것 같죠? 정색을 하고 해요, 갑자기. 그 친구는 이런 기분일 거야. 갑자기 착 얘기해. 그 아이 입장에 생각하면은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다고, 피해를 입었다고 느낄 부분이 있지 않겠니? 하고 물어보면요, 뭘 제일 억울해 할까? 뭐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아이 입장에서 너가 무례하다는 말은 애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생한테도 양심 노트, 초등학생용 양심 일기를 만들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상대방이 너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무례했냐? 물어보는 겁니다. 12지심. 너 지금도 너의 선택과 판단이 자명하다고, 옳다고 확신하느냐라고 물어보면요, 뭐라고 내면에서 울림이 나옵니다. 이 성실은 뭐 특별히 안 물어보셔도 아무튼 뭐 최선을 다했느냐죠. 너 양심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려고 했느냐? 즉 너가 옳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데, 이 요소들을 물어보면요, 그리고 이것보다 먼저 물어볼 게 아까 말씀드린 거, 너 지금 깨어 있냐? 몰입하고 있냐를요, 깨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즉 너 지금 마음 평정심 상태냐? 흥분된 상태냐? 마음이 차분하냐? 차분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정당한 이런 마음의 양심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먼저 무엇보다 몰입을 먼저 시키고 나머지 요소들을 물어보면요, 아이들 입에서 뭔가 술술 나옵니다.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뭔가 아이들 안에서 도덕책이 하나가 나와요. 이 아이가 왜 이걸 알고 있지 하게 판단을 잘합니다, 실제로. 가끔 잘해서 그렇죠. 가끔 잘했다가 금방 잃어버려요, 자기도. 뇌가 아직 성숙돼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긴 합니다만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질문을 나누면요, 아이들 입에서 기가 막힌 답이 나와요. 한 번은요, 지금 한 6살 되는 아이인데, 그렇게 그 사촌 동생 이 꼬맹이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 놀아준다고 늘 떼쓰고 할머니한테 일을 넣어가지고 또 막 벌받게 만들고 막 한이 맺혔는데,
너무 싫다고 그 아이가. 예, 꼬맹이라고 또 대접받죠. 막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게 뭐 화만 내고 있길래 사촌 동생은 왜 그럴까? 그러니까 갑자기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해요. 내가 안 놀아주고 걔가 놀고 싶은 장난감을 내가 못 만지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까지는 막 분노하고 조조하던 애가 신기하다니까요. 그럴 때 놀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내가 안 노는 장난감 중에 타협안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써봐. 그러면 이제 글자를 막 개발 쓰는데 그게 너무 이제 기특하죠. 그러면 우리가요, 한 아이의 양심을 이렇게 복돋아 줄 수 있다는 건요, 이거 기적적인 체험입니다. 이게 모든 인문학의 결론이었는데, 그걸 내가 내 삶에 적용하고, 또 내 아이한테 적용해서 아이가 올바로 살 수 있게 그런 인문학 실력을 사실은 키워주는 거죠. 영성지능을 개발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육에서. 제가요, 한 번은 그런 강의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KBS 라디오에 불려가서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주제로 누가 질문을 하시길래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성지능만 길러주시라고. 지금 자녀의 하나하나 증상을 다스리려고 하면 힘듭니다. 영성지능을 길러주면요, 그 아이들은요, 잘못 가다가도 빨리 돌아옵니다. 적당하게. 멀리 가는 아이들은요, 영성지능이 지금 개발이 안 돼서 그래요.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고, 관심을 못 받고, 그 삐뚤어진 마음에 뭔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지금 영성지능은 개발돼 있지 않고, 그럼 이 아이들은요, 쾌락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성지능, 자꾸 부모가 사랑해주고 올바르게 살 수 있게 계속해서 이 양심을 자극해주고 인성교육을 해주면요, 게임에 빠져서 미친 듯이 하다가도 게임이 너무 재밌어도요, 날 위해 고생하시는 엄마 생각에서 멈춥니다. 이게 아니면 못 멈춘다니까요. 엄마가 날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거라도 좀 하게 해주지 왜 이것까지 못하게 하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랑, 내가 더하면 자기도 알거든요, 너무 과하다는 거를.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이 양심이 한번 잡아주면 더하면은 내가 못쓸 놈이다 하는 이게 생겨서 찜찜해지면 멈춥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랑과 지금 이 양심의 교육, 이게 결국에서 평생 그 아이를 잡아줄 건요, 우리가 평생 돌봐줄 수 없잖아요, 자녀를. 그 아이가 그런데 영성지능이 튼튼한 아이는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탁 놓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면 어디 가서도 모두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지 자기 것만 챙기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신다면요, 그걸 안심하실 수 있어야 진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문학적인 어떤 결론이라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서울에 봐보실래요? 리니에이지가 서울에 새겨져 있어요. 동쪽에. 이게 봄에 해당됩니다. 동쪽에. 해 뜨는 쪽이 봄에 해당되고 해 지는 쪽이 가을에 해당되거든요. 추워지는 쪽. 자, 봄에 흥인지문, 인을 흥기시켜라. 사랑을 흥기시켜라. 남쪽엔요, 예절을 숭상하라. 서쪽엔요, 정의를 돈독히 하라. 가을에 추상 같은 숙살기라고 하죠. 알곡은 남기고 쭉정이를 쳐내는 그 기운을 보고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요, 잘못된 건 잘라내야겠다는 걸 느끼시라는 겁니다. 봄에 만물이 자라고 햇빛이 드니까 밤새 추웠다가 이제 살만해졌죠. 모두가 다 훈훈한 마음이 됐죠. 남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걸 자연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여름은요, 만물이 다 자기가 가진 걸 뽐내는데 조화를 이루면서 뽐내죠. 하모니를 이루면서 각자를 뽐내는 걸 보고 나도 내 의견을 밖으로 반드시 표현하되, 내 속에 있는 양심을 반드시 표현하되 남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표현해야겠다는 걸 배우시라는 겁니다. 겨울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씨앗은 남아서 정보를 갖고 있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도요, 선악 판단은 항상 정확하게 해놓고 또 실천을 대비하자 하는 거를 이때 겨울에서 배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정도전이 이렇게 3개만 지었어요. 북쪽에는 숙정문이라고 지어놨어요. 한양 여인들이요, 북쪽에서 거기 문을 통해 북방에 음기가 들어오면 바람이 난다는 식으로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문도 닫아두고 이름도 정숙하라고 숙정문으로 해놨어요. 원래 그것도 리니에이지 중에 이제 겨울의 덕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원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머가 정도전이 이씨 왕가가 너무 지혜로워질까봐 그거를 지혜를 뺀 것 같다라는 루머가 돌 정도로 이상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상명대 앞에 그 한양에 붙은 그 성문을 하나 낼 때 이름을 홍지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홍지문, 지혜를 넓히는 문. 지금 상명대 앞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의지 신 중에 성실이 없는 거예요. 자, 믿을 신자인데 왜 성실이라고 푸냐면요. 이거는 남을 잘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양심은 남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사기만 잘 당하죠. 예, 의심하지 않고 그런 건 좋은 덕목이긴 한데 그걸 양심이라고는 안 해요. 양심은요. 인의지를 성실히 해서 남을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이 신뢰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기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기는 성실이고 나중에 종각 이름을 고종 때 인의지 신이 없다는 것에 끝내 못마땅해서 마지막에 조선 망할 때 종각 이름을 보신각이라고 고칩니다. 두루 믿음을 주는 종각. 그래서 그런 정치를 하자고 한 건데, 자, 인의지 신이 5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다는 거, 우리 서울에.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에 대해서 모를 나라가 아니지 않나요? 되게 인문학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보면 이제 너무 멀리 왔어요. 이런 인문학으로서 너무 멀리 와서. 그래서 요즘 인문학 열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좀 정신 차리자 하고. 힐링이 원래 그걸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진짜 힐링이거든요. 자, 만약에 저한테요, 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면요, 제가 마음의 의사라는 입장에서 볼 때 마음의 힐링의 답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기셔서 힘드신 거예요. 네, 요거 있죠? 요거 지키시면요, 안 힘들어져요. 우울증이고 뭐고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욕심을 양심으로 경영하면요, 여러분 마음은 늘 화평해지고 건강해지고 넉넉해져서 남들도 도와주는 마음이 돼요. 여기서 뭔가가 놓쳐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힐링이 안 되고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럼 일시적인 약이나 일시적인 어떤 명상, 이완법으로 푸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이런 판단을 계속 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은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해서 생긴 그 마음의 통증에 대해서만 없애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잘못된 생활 습관을 우리는 계속 취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생긴 그 아픈 부분만 병원에서 고쳐주길 바란다면 습관을 개조하지 않고 말이 안 되듯이 진정한 힐링은요, 여러분 마음을 쓰는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이게 답입니다. 저는 진짜 힐링은 양심 힐링이 아니고는 힐링이 안 된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거짓된 힐링은요, 일시적인 평화를 주려고 그래요. 잠깐 망각시킨다거나, 여러분이 만약에 화가 나 계세요. 자, 이걸로 보세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진짜 부당한 일을 당해서 화가 나는 건 이게 양심의 화입니까? 욕심의 화입니까? 양심의 화예요. 양심의 화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주적인 프로그램에서 작동하는 화예요. 잘못된 걸 바로잡으라는 화거든요. 이거는요, 잘 활용하셔서 실제로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끝납니다. 이 화는. 바로잡으라는 명령이기 때문에요. 우주에. 여러분이 쓸데없는 욕심을 내서 낸 이 탐진치의 분노라는 건요, 여러분이 빨리 망각하실수록 건강하신 거죠. 자, 근데 힐링하는 사람이, 멘토가, 자, 부당한 일을 당해서 화나 죽겠다는 사람한테 왜 화를 내고 있어요? 화 내려놔요. 이러면 이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사람은요, 잠깐은 그러면 편해져요. 그래, 내가 왜 그 화를 냈을까? 근데 양심이 여러분을 가만히 안 둡니다. 다시 괴롭혀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빨리 바로잡으라니까. 하고 이제 신호가 오면요, 그때는요, 이제는 치료도 못해요. 왜곡돼 버렸어요. 뭐냐면, 화를 내는 나 자신을 이제 자책하기 시작해요. 내가 못나서 화도 못 버리고 있구나. 자, 뭔 잘못된 힐링 원리 아시겠습니까? 갑한테 당한 을이 분노하고 있는데 을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갑을 왜 집착해? 내려놔. 화내지 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잠깐은. 잠깐 편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계속 화가 나겠죠. 갑질을 계속 당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을은 죽는다고요. 이제 화도 못 내요. 갑한테. 자책이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걸 못 내려놔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까? 문제는 갑이 일으키고 있는데 을이 자책하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요거 일상에서요, 진짜 도처에서 벌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잘못된 힐링 때문에 자책하고 살아가시는 거죠.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왔더만요. 불량식품이 우리 몸을 망치는 게 아니라 불량지식이 우리를 망친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영적으로도 불량지식들이요, 여러분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 진리라는 보장도 없는 말들이 여러분한테 하나 딱 들어와가지고 그 말에 딱 세뇌돼가지고 사실 다른 가능성을 안 열어두고 그 말에만 속아서 계속 여러분이 스스로 자책하고 계신 건 아닌지,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아파하고 계신지는 아닌지, 이게 걱정돼요. 그래서 저는요, 제 얘기로 하면은 이게 여러분이 신뢰가 안 가실 거고, 인문학 고전을 가지고 저는 꼭 강의합니다. 3000년 정도 검증받은 얘기들을 들으셔야지, 그냥 어떤 사람이 기분에 하는 얘기 그냥 들으시면 됩니까? 이해되시죠? 2000년, 3000년간 검증받으신 얘기로 여러분을 힐링하십시오. 이건 검증받은 치료법들이에요.
못 돼도 퇴계율곡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안 돼도 정다사는 되고 안 돼도 퇴계율곡은 되는 그 치료법으로 치료받으실래요? 아니면 안 되면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한때 유행하고 사라지는 힐링법들은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인문학적 힐링을 말씀드려요. 철학적 힐링을 하셔야 여러분 의사가 돼요. 이제 여러분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풀 뿐만 아니라 남의 문제도 풀어줄 수 있는 인격자가 되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군자고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의 리더. 중생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리더. 그런 존재가 군자고 보살이잖아요. 자, 조금만 더 얘기 나가고 볼게요. 맹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남에게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양심이에요. 사람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걸 보면 이게 23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깜짝 놀라서 측은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는 부모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도 아니고 동네 친구에게 명성을 구하고 싶어서 애기 보고 놀랬대. 착한 사람이네. 이런 명성을 구해서도 아니고 잔인하다는 소문 듣기 싫어든. 그때 그 아주 뭐 표정도 안 변하더라. 무서운 사람이더라. 이런 욕먹을까 봐 놀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건요. 내 애 같고 나 같아서 놀라는 겁니다. 한 생명이 지금 우물에 빠진다는 사태가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게 측은지심이고 이로 말미암아 볼 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지심은 사랑의 싹이요. 사단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단은 싹단자예요. 수호지심은 정의의 싹이요. 여러분 남을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요.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모두 다. 수호지심은 수치심, 죄책감을 말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나온 건 나쁜 거예요. 그렇게 느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살아서 이게 안 될 놈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건 이상한 건데 이건 양심에서 나오는 정당한 수치심과 죄책감은요. 양심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게. 그 찜찜한 맛이 없다면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사양지심, 양보하는 마음은 예절의 싹이요. 시비지심은 지혜의 싹이다. 지금 자녀를 보시고 여러분 자신 한번 봐보세요. 저랑 이제 1시간 강의 나누시면서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계시죠. 시비지심, 수호지심, 잘못된 걸 보면 아니다라고 같이 호응하면서 듣고 계시죠. 측은지심, 저의 마음 또 이 모든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지금 앉아 계시죠. 사양지심, 그래서 눈치 보면서 적당히 지금 얌전하게 앉아 계시죠. 크게 이제 다리도 뻗고 눕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조화를 깰 것 같으니까.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양심을 하고 계세요. 남 욕할 때도 저걸로 욕합니다. 남 씹을 때 뭐로 씹어요? 걔는 배려가 없어. 걔는 개념이 없어. 지혜. 배려가 없어. 사랑. 무례해. 염치가 없어. 정의. 사기꾼이야. 성실. 자, 요 5가지 아니고는 남을 욕할 수도 없어요. 우린 양심에 다 양심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남 욕할 땐 양심으로 욕합니다. 왜냐? 그래야만 남들도 공감해 줄 거란 걸 알아요. 자, 이거 가지고 철학을 한번 해보세요. 왜 나는 인의의 질 가지고 남을 욕하고 있는가? 그냥 내가 싫다고 욕하면 된대. 나 쟤 그냥 배기 싫어. 이 말은 공감을 못 한다는 걸 알아요. 그건 욕심이거든요. 그냥 혼자의 편견이잖아요. 양심으로 해야만 남들이 공감해 줍니다. 남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어떤 지지를 얻으려면 우린 양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연예인이나 정치인도 욕을 바로 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한 번만 걸려라 하고 기다리다가 언제 욕을 하면 돼요? 언제 욕할 권리가 생겨요? 악플을 달 권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인의의지 어길 때. 그때는 만 국민이 다 욕하기 때문에 그때 욕하는 거는 정당한 게 돼요. 재밌죠? 악플 하나에도요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욕심을 보태서 문제죠. 정당한 지적만 하고 말아야 되는데 뭐 원래 너 눈빛이 안 좋았다느니 이제 자기의 평소의 욕심을 막 집어넣으면 같이 욕하다가 이건 아니지 하게 돼요. 재밌죠? 이건 아니지 하는 선도 딱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당사자라도 그런 욕은 듣기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귀신같이 우린 양심을 가지고 우리 삶을 계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밌죠?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것만 얻으시면 돼요. 몰라랑 양심. 몰라 괜찮아와 양심만 얻으시면요. 인문학의 알짬을 여러분 취하시는 거고, 자, 여기 얘기 오늘 더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말로는 다 했으니까 뒤에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맹자 얘기 조금만 더 듣고요. 사람한테 이 사단이 있다는 거는 팔다리 사지 있다는 거랑 똑같다. 넷씩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낳으면 혹시 장애인가 해가지고 팔다리 막 보시죠. 그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혹시 영성지능에 장애가 있나 보셔야 돼요. 영성지능의 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는 사단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친구 잘못은 아닌데 전두엽에 문제가 있어서 사단이 발현되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공감이 잘 안 돼요. 남이 피 흘리고 있어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제 이분도 피해자인데 사실은 그런 분들은 뭔 짓을 저지를지 모르죠. 자, 이런 식으로요. 사단이라는 게 우리 살아가는데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를 또 사단에 맞는 교육을 통해 우리가 잘 배양하면 범죄자가 안 되게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게 내모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되겠죠. 안 그래도 위험한데. 자, 그래서 사단이 나한테 있는 걸 넓혀가기만 하면 보세요. 사단만 잘 키우면 원래 있는 거예요. 잘 개발하면 사회를 보존한다는 거는요. 대통령 된다는 거예요. 천자 된다. 천하를 다스릴 수도 있고 백성들 마음을 잘 이해해가지고 보세요. 동양에서 정치 이론은 간단합니다. 군자는. 백성들이 싫어하는 건 내가 백성의 입장에서 싫어할 건 안 하고요. 내가 백성이라면 좋아할 것만 해주면 끝나요. 그래서 백성의 수호지심을 자극하지 않는 정치가 최고의 정치입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보면 매일 막 열날 칠 때가 있죠. 수호지심이 계속 자극받고 계신다는 건요. 지금 정치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정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그걸 줄여주는 정치 쪽으로 가는 게 훌륭한 정치라는 겁니다. 이게 동양 철학의 이론, 말하는 정치론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양심 개발을 못 한다면요. 부모도 못 모실 거다. 지금식으로 자녀를 만약에 성공지향적으로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신경 쓰지 마.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성공하면 돼. 너만 하다가 그 자녀가 나중에 부모가 없었으면 더 편하겠다 할 때는 부모가 해가 되죠. 부모 버립니다. 바로. 부모의 돈은 필요한데 부모는 필요 없다. 이런 판단이 서면 자녀들을 냉정해집니다. 자,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가 욕심만 개발됐죠. 양심은 개발이 안 됐죠. 부모 모시려면요. 엄청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웬만큼 양심적이어서는 못 모실걸요? 이해되시죠? 그럼 평소에 아이들의 영성진을 개발시켜 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할 때 그게 안 먹힌다니까요. 뇌에 자극이 안 돼요. 실제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생들한테 양심일기를 쓰게 했거든요. 아이들은 분명히 양심이 있는 게 맞는데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앉혀놓고요. 막 시끄러울 때 친구들 생각해서 조용히 해봐 못 해요. 뇌에 자극이 안 돼요. 자극을 안 받아본 거예요. 인성교육은 다른 게 아니라 뇌에 자극을 받는 겁니다. 양심적인 사안을 가지고. 원래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자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해요. 선생님 힘들잖아. 선생님 입장 생각해서 조용히 해봐 반응 안 해요. 가끔 기분 나면 반응해 주는 거지 반응을 안 해요. 일반적으로. 그것도 군중으로 있을 땐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양심일기를 한 40일 쓰게 했거든요. 뭐 어떻게 쓰냐면요. 사랑, 정의, 애절, 지혜 칸에 친구랑 싸운 게 많아요. 엄마, 친구, 선생님하고 주로 싸워요. 내용을 씁니다. 당사자를 다 쓰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써요. 상대방 심정은 지금 어떤가요? 당신의 심정은 어떤가요? 쓰게 해요. 애들이 손으로 쓴다는 게 중요합니다. 쓰면 뇌에 회로가 깔려요. 원래 있던 잠재력이 개발될 이제 여지가 생기는 거죠. 자, 써요. 부당한 피해를 입었나요? 저 사람은 나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위했나요? 그 사람은 나는. 이해하는 마음 없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애들 거 보시면요. 진짜 솔직하게 씁니다. 어른이 써도 더 잘 쓸 수 없다 싶게 잘 써요. 양심 일기요. 저희 네이버 홍익학당 카페에 오셔서요. 양심 노트나 성인용 버전이나 어린이 버전이요. 양식이 무료로 다 거기 공개가 돼 있으니까요. 언어도 다양한 언어로 다 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다운받으셔서 그냥 써보시면요. 필요할 때 한번 다운받아 써보세요. 그냥. 예, 저희는 그 보급이 목적이라 그냥 이렇게 다 무료로 오픈해놨거든요. 받아서 써보시면 되는데 그럼 마지막에 지혜에서요. 이게 어린이 버전과 성인 버전이 달라요. 어린이 버전들은 성인들의 말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거든요. 지혜에서 마지막에 누가 더 잘못했으면 이유는 뭔가요? 쓰게 해요. 정확히 씁니다. 내가 잘못했다. 엄마한테 이러는 게 아니었다. 엄마도 사실은 나한테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걸 다 써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었다. 최종 마지막 다짐을 써요. 나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다. 요걸 한번 쓰고 나면요. 양심이 한번 싹 업그레이드죠. 자, 각성이 되겠죠. 이걸 40일 했더니요. 왕따 옆에서 밥을 먹는 애가 나오고 선생님 입장을 생각해봐 조용히 하자 할 때 조용해지더래요. 자, 그전에는 그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뇌가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쓰게 했더니 선생님 입장을 생각해봐라고 할 때 노트가 써진 거예요. 머릿속에서. 선생님 입장은 지금 어떻겠구나. 그러니까 아니까 무시를 못 하겠는 거죠. 자, 이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나머지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요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하나 더 양심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아까는 어린용이고 이제 성인용 말씀 하나 드릴 텐데 여러분 뇌에서 전두엽이 사령탑이죠. 전두엽이 건강할 때 특징이요. 보세요. 긍정적 이거 제가 연구한 게 아닙니다. 지금 과학적 연구 성과인데 긍정적이 되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양심적, 윤리적, 정의감, 책임감 좋은 말 다 있어요. 충동 조절, 사리 분별, 인정과 공감. 이게 뭐냐면요. 인간은 자연스럽게 원래 양심적이라는 걸 지금 과학이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뇌가 건강하면요. 양심적이 되고 머리도 잘해요. 아까 그 인문학에서 강조한 결론이 다 있죠. 여기. 신기하게 이게 다 있습니다. 만약에 뇌가 건강해지지 않으면요. 부정적 산만, 비양심, 무책임, 비윤리, 충동, 사리분별 못하고 공감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자녀가 혹시 이 상태에 있다면요. 빨리 이 상태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제일 쉬운 게 명상이래요. 실험해 보니까 명상을 하면 뇌가 빨리 건강해지대요.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요. 인간은 여유로우면 양심적이게 돼 있어요.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게 이겁니다. 여유가 없으면요. 아무리 양심적이던 사람도 여유가 없으면요. 시야가 좁아지고 괴팍해집니다. 그렇게 사람 좋던 사람도 몇 년 아파 보세요. 성격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아시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아, 뭐 사진 더 찍으시? 예. 저를 찍으셔야 되는데. 예. 다 찍으셨습니까? 예. 손을 치워서. 이렇게 인기 있을지 몰랐는데요. 이 그림. 이거 다 찾아보시면 있어요. 저도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예,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자,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요. 요거는 이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논어 하나만 읽어드릴까요? 이거는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자공이란 제자가 아주 그 머리 좋은 제자인데 이것만 읽으시면 논어 다 읽으신 겁니다. 공자한테 물어봐요. 한마디 말만 해주시면, 그러니까 공자가 평생 뭐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한마디 말만 해주시면 공자가 평소에 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난 이리간지 한 놈만 팠다고 얘기하니까 뭘 팠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자공이 캐려고 물은 거예요. 한마디만 해주면 평생 해볼게요 라고 하니까 공자가 자, 이게 용서하다로 많이 쓰는데요. 똑같을 여자의 마음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서하다는 의미는 더 작은 의미고요. 남을 나랑 똑같이 여겨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공자가 설명해 주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 공자는 평생 이것만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양심적으로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양심적인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것만 연구하다 보니까요. 평생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옳은 걸 찾아. 소크라테스도 똑같아요. 무엇이 옳은 거지라는 게 어렸을 때 소크라테스가 한번 꽂혀요. 선이란 뭐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도자기 만든 데 가서 선한 도자기는 뭡니까? 말 가서 선한 말이란 뭡니까? 다 찾아다녔더니 뭐냐면요. 본성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존재들이 선하다는 걸 알아요. 컵인데 컵이 물을 못 받으면 그게 선한 컵이 아니죠. 제 기능을 제대로 할 때 선하다고 하다는 걸 알아내요. 인간이 그럼 제 기능을 하려면 뭐지? 팠더니 진선미라는 걸 알게 돼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공부합니다. 공자도 평생 양심을 충족시킨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거고요. 자, 마지막에 이거는 제가 말로 다 설명드린 겁니다. 어떤 게. 자,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몰라도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올바른 판단하려면 6가지 원칙을, 이게 양심에 맞는 원칙이죠. 자, 들으시면서 찍으세요. 자, 첫 번째, 마음을 리셋했는가를 물어보시지 않으면 나머지 질문들이 다 무용합니다. 분에 가득 차서 막 눈빛이 흔들리는데 나머지 질문들 물어봤자 좋은 답이 나올까요? 친구랑 싸우고 와서 막 기분 나빠 죽겠는데 남의 입장이 되어 보았는가? 왜 걔는 내 입장이 안 되는데? 막 이런 억울한 사정만 자꾸 나와요. 이러면 안 돼요. 언제 이걸 물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른다를 5분 정도는 충분히 하셔서 마음이 진정됐을 때 물어보셔야 돼요. 자,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물어보셔야 됩니다.
감정적 앙금이 사라졌을 때 물어보세요. 친구 입장은 어떨까? 남의 입장이 되어 보았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세 번째. 혹시 내가 친구라면 부당하다고 느낄 요소 없는가?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양심에 지금 부끄러운 부분 없는가? 네 번째. 상대방이 무례하다고 느낄 생각이나 언행을 내가 하진 않았는가? 다섯 번째요. 나는 양심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최선을 다했는가? 제 목소리 같은데. 네, 여섯 번째. 나의 정보와 이 판단은 자명한가? 여러분 지식인에서 대충 보고 와서 하시면 안 돼요. 초딩들이 살아요. 그러면 이 초딩들한테 묻고 여러분 그냥 움직이실 수도 있다고요. 확인해 보지 않았잖아요.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요. 아이들이 어른을 무시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도 인터넷인데 근데 아이들한테 그걸 물어보시면 돼요. 너 그거 해봤어? 자명해? 글로 배우거든요, 다. 글로 배운 정보가 너무 많다고요. 확인해 본 것들이 적어요. 확인해 봤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걸 이제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내 정보 확인해 본 건지. 자,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 진리라고 우기시는 거 있죠? 맞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 하실 수 있어요? 떨리실걸요. 그러면요, 아는 게 확 줄어요. 난 되게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목에 칼을 댄다고 생각하면요, 자신이 없습니다. 내일 태양이 뜰지도 자신이 없어요. 목에 칼을 대면요, 생각해보시면 그러죠? 내일 태양 안 뜨면 죽는 줄 알아 했을 때 뜰걸요? 이렇게 되지 뜬다고 확신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 정보 아니면요, 무시하셔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지혜를 얻었다고 이제 아테네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가 신탁을 받았는데, 아테네에서 누가 제일 현명한가요? 지혜로운가 했더니 소크라테스라고 받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니까 소크라테스가 안 믿기는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 변론에 나옵니다. 내가 제일 지혜로울 리가 있나? 나는 선이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테네 최고 지식인들, 작가들, 정치인들을 다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를 알아내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물어보면요, 다 내가 알지 하고 얘기를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모든 책들은 다 이걸로 이루어진다. 안다고 하는 사람의 무지를 자각시키는 거예요. 그게 삼파술이라는 겁니다. 무지를 자각시키면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혜를 낳게 도와준 거예요. 무지를 깨트려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무지의 자각이야말로 지혜구나 압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건 자명한 거예요. 양심적인 거예요. 자, 양심적일 수는 있는데 모르는 거를 안다고 해버리면요, 아는 체 하려다가는 우리가 양심을 저버리게 됩니다. 즉, 아는 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고 나면 시원해요. 그거 알아? 몰라? 하고 나면 개운합니다. 근데 아는 체 하려다가는 궁색해지기 시작합니다. 막 인터넷 뒤지고 집에 와서 막 이렇게 아는 체 해놓은 거에 대해서 후유증이 있어요. 그거 시달려야 돼요. 말 괜히 질러놨다가 집에 와서 막 후회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양심적인 분일수록 더 이제 시달려요. 그런 일에. 그러니까 모르는 거 모른다고 깔끔하게 얘기하자 이겁니다. 이게 논어에도 나오는데요. 자로란 제자한테 공자가, 내가 지혜를 가르쳐 줄까? 아는 법을?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 그게 아는 거야. 왜냐면요, 이게 엄청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정보 중에 확실히 아는 거랑 모르는 거 있죠? 확실히 아는 건 맑은 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르는 거는요, 찜찜한 거는 꾸정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둘이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꾸정물이 돼요. 올바른 판단할 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아는 정보랑,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정보랑 모르는 정보가 섞여버리면요,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판단을 할 때 엉망인 판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나눠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다, 모른다를 구분해서 아는 게 몇 개 안 될지라도 안다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요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 이 마지막 지혜에서 물으셔야 할 중요한 건데, 자, 이 그림 보시고 끝낼게요. 자, 양심 노트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요, 찜찜, 찜자, 자찜, 자명을 나눠야 돼요. 자, 여기 뭐랑 같냐면, 이번에 영화 그 애니메이션 빅히어로 보면요, 그게 간병 로봇인데 아프다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물어요. 통증을 1부터 10이라고 했을 때 너 얼마큼 아프니? 이거랑 똑같아요. 통증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죠. 찜찜함은 여러분 양심을 지켜줘요. 양심의 건강을. 그러니까 자, 사랑을 먼저 물어보시고요. 나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았는가 할 때 찜찜하십니까? 자명하십니까?
찜자는 뭘까요? 찜찜이 자명보다 큰 거. 자찜은 자명이 찜찜보다 큰 거. 자, 자명한데 살짝 찜찜한 거랑 크게 찜찜하고 살짝 자명한 거랑은 다르죠. 요거를 구분하실 수만 있으면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점을 찍어 놓으면 연결하면은요, 안전지대가 있고 위험지대가 있어요. 자, 하나라도 찜찜이 더 많은 밖으로 나가는 선이 있다면 지금 위험한 겁니다. 뭔가 이 선택을 계속 밀고 나가시면요,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되고 여러분은 지탄을 받게 돼 있어요. 뒷담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혹시 찜찜을 선택하시게 되면요, 불가피하게 그래 씹어라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 나를 욕하라. 난 어쩔 수가 없다.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자, 이건 공식이에요. 자, 이게 무서운데 과학자들은 이걸 잘 모르십니다. 즉, 물질과학에서 발견되지 않는 공식이에요. 심리 공식이에요. 인간의 마음에서 발견되는 공식입니다. 그게 철학의 영역입니다. 과학과 철학은요, 결국 하나의 우주의 공식을 이해해가는 학문들이지만 과학이 이해하는 영역과 철학자가 이해하는 영역은 공식이 달라요. 철학자가 공부하는 공식은 이 공식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썼을 때 모두에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쓰면 모두를 해롭게 하는지, 선악을 연구하는 게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선악은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있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이럴 때 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의 결론이 이겁니다. 아주 실전적인 결론이죠. 여러분, 자명이 크면요 선이고요, 찜찜이 크면 악으로 변합니다. 선악이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 행동을 할 때마다 선악을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판정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뭔가 문제가 좀 많습니다. 편견과 뭔가 아집이 껴요. 나중에는요, 점점 정밀해지다 보면요,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예측도 가능해요. 친구가 한마디 할 때, 저 친구 까이겠구나. 그냥 알죠? 여러분 이걸 아시니까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걸 전공해서 인문학적으로 진짜 살아가시기 시작하면요, 마음의 병도 다 고치고 남의 병도 고치고 자녀도 올바른 인격으로 키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불교에서 카르마 조심하라고 하죠. 선한 업보를 지어라 하죠. 근데 뭐가 선한 업보인지는 잘 몰라요. 뭐가 악한 업보고 뭐가 선한 업보일까요? 요거 분석 안 해보면 모릅니다. 계율을 지키면 선일까요?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어떤 사람이 도망갔는데 도둑이 쫓아오다가 그 사람 어디 갔을 때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지? 뭔가 이상하죠?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데 거짓말하지 마라보다 사람 살리라는 게 더 중요한데 이 판단을 어떻게 할까요? 계율만 따르다가요 판단이 안 서요. 중요한 순간에. 이걸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대방 입장도 헤아리고 피해 줬는지도 점검해보고 무례한지 내 판단은 옳은지 나는 깨어있는지를 점검하다 보면요, 자명한 판단이 나와요. 내가 이 선을 어기면 피해를 입겠구나 상대방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요, 이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제가 인문학 모든 고전을 다 읽어봤는데 그 철학자들은 이런 계산을 더 잘하는 분들일 뿐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표를 제시해 드립니다. 요거 가지고 점검해서 재밌게 활용하시다 보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면 할수록 이득인 거니까 점검하실수록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직장이 평화로워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사회가요 건강해져요. 리더들이 이거 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국회의원들이 이거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만 우리부터라도 해나가면서 사회 전체를 좀 맑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